안녕하세요. 고품격 수학 방송을 지향하는 공부머리 수학법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수님이면서 20여 년간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끄셨던 송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수학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과의 송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상수학을 전공하는 수학자이고요.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수학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상수학을 주로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위상수학이. 예, 그렇죠.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들 관점으로 수학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최근에 수학의 숲을 걷다라는 이 책을 쓰셨잖아요. 책 내용이 굉장히 괜찮아서 책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수학과에서 학생들도 오래 지도하셨고 또 영재들을 데리고 국제올림피아드도 나가셨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이런 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고 수학 공부를 좀 잘 지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수학을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가 정답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수학 교육자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다 공동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죠. 수학 공부가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비법, 정답 이런 건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영재만이 아니고 일반 이제 수학 부진한 학생들 지도에도 관심이 많은데, 수학은 아무래도 이제 재능에 따라서 수학을 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재능이 많이 어떤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어진 재능 하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수학은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에는 약간 동의할 수 없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학 공부는 이제 꼭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도 문제를 풀다가 왔다 갔다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하면서도 수학 문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약간 재능이 있든 없든 간에 수학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나의 수학 실력이 늘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수학 성적이 자기가 한 만큼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포기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항상 내가 노력한 만큼 한 발짝씩 전진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수학 부진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학생들조차 그게 똑같이 이제 해당되는 말이고요. 저 같은 전문적인 수학 연구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어느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부모님들이 가끔 보면 이게 어려움을 우리 아이가 못하니까 우리 아이만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한 애도 가르쳐 보고 못한 애도 가르쳐 보면 잘한 애는 또 잘한 나름의 또 어려운 걸 푸니까 거기서 또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극복하면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 과정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의 어려움은 수학 공부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약간의 경쟁 구도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 공부 그 자체보다는 수학 성적 결과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좀 특히 어린 학생들, 예를 들어서 적어도 중학교 정도까지는 너무 그런 성적이나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수학의 어떤 본연의 어떤 학습의 가치 이런 것에 좀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을 수학 정서 관련한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정서가 좀 높은 편이고,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학교 되면 대부분 정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평가라서 등급이 주어지고 백분위가 주어지니까, 어렸을 때는 잘 정체를 모르니까 나 수학 잘하고 재밌어 이러다가 점점 좌절을 겪게 되면서 고등학교에서 상위 한 20% 안에 드는 애들도 자기는 수학 못하고 자신 없고 그래서 나는 수학 싫어한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초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수학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개념을 가지고 반복 계산을 한다든가 답을 낸다든가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함수라는 개념도 나오고 함수와 그래프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생각하는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문제들은 좀 어렵죠. 이제 어려운 것에 처음 중학교에 접하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는 갑자기 또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데, 근데 수학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언젠가는 겪어야 될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쉽고 재밌는 수학만 할래.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수학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내용들을 빼버리고 해버리면 정확하게 의미 전달이 안 돼서 어려운 거는 어려운 대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떤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 수학은 너무 어려워서 나는 잘 못해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수학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나는 어차피 학습을 위해서는 수학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내가 드러난 성적이 다른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좀 뒤처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내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재능을 바탕으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겠죠. 수학은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이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게 보통 이제 일반 유튜버나 그런 사람들 보면 수학 쉽고 누구나 잘할 수 있고 흥미 위주로 잘하면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약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수학도 한 400년 전까지는 수학자들도 모르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익숙히 사용하는 기호 사용법 이런 것들도 익숙해지면 쉽지만 그 배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렇죠. 부자연스럽고 어렵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학은 쉽고 재밌어요. 이건 약간 사기성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려면 결국은 수학의 어려움을 즐겨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의 어려움을 즐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수학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겁니다.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반복해서 계산하고 답을 내고 하는 것에서 충분히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 채널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실 텐데 초등이나 혹은 중등, 고등 수학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됐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적으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공부할 부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종합적인 학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수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약간의 이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또 나 저건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서 좀 더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게 1단계라고 한다면 개념에 따라서 3단계, 4단계까지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단계쯤 되면은 이거 진짜 내가 이게 실제로 이런 의미인데 내가 몰랐었네 하면서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3단계, 4단계에서는 진짜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혹시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다른 개념과 연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어떤 단계를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공식이나 주어진 개념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개념이 진정으로 이해가 돼야 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책 내용 보니까 보통 학부모님들 생각이 개념은 개념대로 암기도 시키고 문제는 문제 분리를 하는데 교수님 책에 보니까 이제 문제 풀이를 개념을 이해하는 어떤 도구같이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 수학 참고서 같은 것들 보면 개념서라고 되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하는데 정의나 개념, 공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보통 한 반 페이지 정도고 나머지는 다 문제 풀이로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런 문제 풀이를 통해서 지금 앞에 제시한 개념, 공식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풀이도 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공식, 개념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 연습 문제 풀이라고 해도 그걸 풀고 나서도 사실은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음식이 숙성되듯이 수학적인 개념도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성은 사실은 나의 잠재의식에서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책상 머리에 붙어서 수학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수학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또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태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걸 통해서 수학의 개념이 머릿속에서 숙성을 하습니다. 그 숙성이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인가요? 학생들 가르치면 처음 배우는 개념을 가르치고 문제 풀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뭔가 겉도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을 줘서 얘가 이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음미해보고 문제도 좀 얘가 좀 생각해봐서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강의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설명하고 문제 풀이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그렇죠. 겉돌아서 못 맞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결국 그거를 진정으로 자기 머릿속에서 숙성하는 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선생님들이 한 말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정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진정으로 3단계나 4단계까지 가야 이제 진짜 좋은 성적을 내는 최상위급 학생들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냥 개념 수업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개념 수업한 다음에 좀 복습할 시간 주고 개념 관련한 문제들 한번 풀어본 다음에 다시 제가 풀어주면 애들이 훨씬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거 뭐 문제를 이렇게까지 베베고 왔지? 이런 이제 느낌 받는 문제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걸 시험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정으로 개념들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베베꼼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문제 좋네, 진짜 이거 이해하는 애들만 풀 수 있네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볼 때 이거 문제 좋은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문제를 베베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실은 이게 그런 문제 관계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들이 많죠. 예, 그렇죠. 제 책에도 나왔습니다만 함수와 그래프가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함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응관계이고 대응하는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프는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그래프라는 건 답이거든요. 집합. 근데 이것들을 자꾸 사실은 혼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고요. 제가 이제 논술 시험 같은 거 출제해도 사실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은 함수와 그래프는 같은 거야. 이걸 구별해서 생각하지 마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진정으로 함수를 이해하려면 함수와 그래프는 다른 것이고 그래프는 집합으로서 이해하고 함수는 함수로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책에 그렇죠.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함수와 그래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수의 성질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미적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함수의 활용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어.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예, 예. 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결국 함수와 그래프 그것의 어떤 정확한 개념이 숙지가 돼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중1부터 이제 함수를 조금씩 배우거든요. 초등학교는 이제 대응관계나 규칙성 하면서 함수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약간 얻어가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좀 보니까 고등 개념서들 보면 그 부분을 좀 어쨌든 구분해서 하는 책들도 있고 그냥 통으로 넘어가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인 거 혹은 참고서 이런 것들을 봐도 학생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 아니면 성인들도 헷갈리기 쉬운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어떤 책에도 없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수학 관련 거가 많아졌는데 채널이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엉터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하고 성인들 그걸 보는 성인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설명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또 심지어는 이제 유튜버 자신들 또는 선생님들 자신들도 오해하고 있는 개념들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겠다고 생각한 거고 이런 책은 국내에는 없고요. 이제 아마존도 열심히 뒤져봤는데 아마존에도 이런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평범하지만 좀 독특한 책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 막 언급하신 그 유튜버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수학을 석사나 박사 과정까지도 밟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교수님의 위치에서도 보시니까 좀 부정확하게 말하는 게 또 보이시는 예.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그 부정확하게 말하는 부분만 자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하겠구나 대중에게. 어떤 수학 전공한 사람들이 좀 모여서 논쟁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단순한 거 있잖아요. y는 x제곱의 꼭지점이 증가 구간에 속하냐 감소 구간에 속하냐 그런 이제 단순한 어떤 개념적인 거 가지고 막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논문 그런 거 찾아서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다 뭐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떤 분이 한번 글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논리가 명쾌하고 엄밀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논쟁이 딱 정리가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예, 교수님이 보시다가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한번 쭉 써주세요. 그 교수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증가함수 부분도 제 책에 서술했는데 이제 우리 용어에 약간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증가 뭐 이런 용어를 요즘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용어가 불분명해서 이제 소위 이제 단조 증가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그 단조 증가가 계속 커진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상수함수도 단조 증가라는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사실 용어만 잘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